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처음 배울 단어는 문학 활동의 즐거움이라는 단원이고요. 우리 그 중에 첫 번째 문학의 수용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됩니다. 뒷장 넘기시면요. 거기 몇 페이지냐면 13쪽. 13쪽에 생각 풀기라는 단원을 보시면 첫 번째 문단은 앞부분에 있는 그 글자 손잡고 더불어에 관련된 얘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요 두 번째 문단. 소단에서 배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할 건데 거기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문화작품을 감상할 때 단순하게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는 그걸 보이죠. 그 형식이 내용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 이 부분 요게 첫 번째에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 문학이 소통되는 환경 요게 두 번째. 그 다음 거기서 두 줄 내려가시면 작품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이해하려는 자세 요것에 대해서 소단원 1, 2, 3에서 배우게 되는 거고요. 오늘 처음 배울 부분은 그 중에 첫 번째 문학작품의 구성 원리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배우게 돼요.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섬세한 읽기 능력이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고 갑시다. 섬세한 읽기라는 거는 꼼꼼한 읽기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 옆에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 뭐 시에서는 화자, 정서, 표현 같은 걸 얘기하고 소설 같은 이제 그 갈래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 같은 거를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섬세한 읽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 언어적 구조물로서의 문학작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의 포인트는 내용과 형식의 긴밀한 결합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작품의 주제의식 거기서 좀 더 내려가시면 문화적 관습적으로 형성된 언어 형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식의 문학을 수용할 때는 당대 언어 형식을 고려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그 감상과 평가라는 부분에서 보시면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요 세 가지예요. 뭐냐면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그 다음에 뭐죠? 상호 텍스트적 맥락. 아이고. 자, 여기 상호 텍스트적 맥락. 요 세 가지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이죠?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사회 문화적 맥락이란 보이죠? 사회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사회 문화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거다. 그 다음 문학사적 맥락이란 바로 옆에 있어요. 문학이 발전하고 변천하는 역사의 관점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란 여러 작품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이해하거나 내용 형식 등에서 서로 연관성 있는 작품들을 비교해보는 걸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성남의 수목정원 번짐 그리고 최만식의 탕류 공선옥의 그 시절 우리들의 집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장 16쪽 16페이지고요. 첫 번째 수목 정원 아홉 번째 번짐에 관련된 시를 배워볼게요. 자, 간단하게 핵심 정리 갈래 개관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작품 내용을 보죠. 자, 거기 옆에 빈칸에 본인들 편하신 부분에다 아무데나 정리. 자, 첫 번째 갈래 자유시 서정시죠. 형식 자유로운 자유시 감정을 푼 서정시 알고 계시죠? 두 번째 성격 서정적이다 감각적이다 사색적 그 다음 상징적 서정 감각 사색 상징적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재 중심 소재예요. 주제가 되는 소재 존재와 존재 사이의 번짐 하고 계세요? 존재와 존재 사이의 번짐. 그 다음 주제합니다. 주제. 모든 경계와 차이가 사라지는 모든 경계와 차이가 사라지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염원.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염원. 하셨나요? 특징은 세 가지만 정리합시다. 첫 번째. 자연의 순환 그리고 연속성을 통해서 동그라미 1 자연의 순환 연속성을 통해서 삶의 이치 발견 자연의 순환 연속성을 통해 삶의 이치 발견 그 다음 두 번째 상징적 시어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제시 두 번째 상징적 시어를 통해 주제의식 제시 그 다음 세 번째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해서 세 번째, 유사한 통사구조, 문장구조죠.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 시적 의미 강조.
자, 제목에 나와 있는 그 번짐이라는 단어 보이죠? 제목에 나와 있는 번짐이라는 단어가 이 시의 핵심 시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번지다라는 표현 자체가 존재와 그 존재 사이의 경계 혹은 차이를 허물고 서로에게 스며들어가는 그 동화되어가는 모습을 번짐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서로 다른 존재가 교감하고 포용하는 것, 그거 자체를 번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 구분은 돼 있지 않지만 번짐이라는 시어를 중심으로 해서요. 크게 네 파트로 정리할 수 있는데 1행부터 6행까지, 그 다음 7행부터 10행, 11부터 16, 그 다음 17부터 20행까지 이렇게 나눠줘서 내용을 파악하시면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파트 1행부터 6행까지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자, 들어갑니다. 자, 시작. 번짐 체크하시고요. 번짐. 자, 요 시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알고 계시죠? 반복을 통한 의미 강조도 되고요. 운율 형성도 되고요. 이해되시죠? 반복을 통한 의미 강조, 운율 형성 쓰실 수 있죠? 자, 목련꽃은 번져서 사라지고, 목련꽃의 그 봄에 피는 꽃이지, 그치? 그래서 목련꽃은 봄, 봄의 표상. 자, 번져서 사라졌다라는 표현은 이제 봄이 끝났어요 라는 표현이죠. 봄이 지나갔어. 자,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되었다. 그 부분.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요. 계절의 연속성. 계절의 연속성. 그리고 계절의 순환.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었어요 라는 표현. 자, 너는 내게로 번져서 어느덧 내가 되고 나는 다시 내게로 번진다. 이 부분 체크합니다. 너는 내게로 번져서 어느덧 내가 되었고 나는 다시 내게로 번져간다. 이 표현은요. 공감, 포용. 거기 정리합니다. 공감 그리고 포용. 공감과 포용으로 조화를 이루는 공감과 포용으로 조화를 이루는 인간관계. 공감과 표현을 포용으로 조화를 이루는 인간관계. 거기까지 정리되셨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파트. 1행부터 6행까지 먼저 정리합니다. 번짐의 모습 첫 번째. 번짐 1 아시죠? 번짐 1. 봄과 여름 그리고 나와 너. 정리하고 계세요? 봄과 여름 그리고 나와 너. 자, 그 다음 두 번째 번짐 들어갑니다. 자, 번져야 살지. 번져야 살지라는 표현을 거기 옆에 정리. 번지는 행위가 존재의 생명력 유지를 위한 기본 조건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번지는 행위가 존재의 생명력 유지를 위한 기본 조건. 꽃은 번져서 열매가 되고요. 여름은 번져서 가을이 된대요. 자, 꽃은 열매로. 이해되죠? 그치? 여름은 가을로. 이해됐죠? 그래서 열매는 거기다 써요. 꽃이 이루어낸 결과물. 열매는 꽃이 이루어낸 결과물. 그리고 생명의 원천인 씨앗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생명의 원천인 씨앗을 잉태한 존재, 품고 있는 잉태한 존재. 자, 그리고 여름은 번져서 가을이 된다. 이 부분은 똑같죠. 위에서 말한 계절의 연속성, 계절의 순환이랑 연결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두 번째. 7행부터 10행까지고요. 번짐 2. 꽃과 열매, 그리고 여름과 가을. 꽃과 열매, 그리고 여름과 가을. 했어요? 꽃과 열매, 여름과 가을. 자, 다시 번짐 들어갑니다. 음악은 번져서 그림이 되고, 아시죠? 음악과 그림 둘 다 예술작품이잖아요. 거기 예술작품도 서로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서로 연계되어 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자, 예술작품도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제시. 자, 그리고 또 하나. 삶은 번져서 죽음이 되고 죽음은 그러므로 번져서 이 삶을 다시 환하게 밝힌다. 오, 되게 심오한데, 그치? 자,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는요. 삶과 죽음에 대한 화자의 인식인데요. 거기 정리. 삶과 죽음에 대한 화자의 인식. 즉, 화자는 삶과 죽음이 단절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삶이 다시 죽음으로, 죽음이 다시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역설적이게, 아주 모순적이지만 죽음이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번짐의 그런 삼축적 의미하고도 연결이 된다, 연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거기에다가는 삶과 죽음에 대한 화자의 인식,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된 존재. 이해되시죠?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또 한 번 저녁이 번져서 이번엔 밤이 된다.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 여긴 번짐 몇 번이겠어? 그치, 번짐 3이겠지? 번짐 3이고요. 11행부터 16행까지. 음악과 그림, 삶과 죽음, 저녁과 밤 하셨어요? 음악과 그림, 삶과 죽음, 저녁과 밤. 자, 그 다음 네 번째, 번짐 들어갑니다. 번져야 사랑이지. 번져야 사랑이지. 체크. 번짐이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번짐이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썼어요?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그래서 그 다음 뒷장 넘기셔서 산기슭에 오두막 한 채 번져서 이번에는 봄나비 한 마리 날아온다. 자, 거기 산기슭에 보이죠? 산기슭에 오두막 한 채. 요거는 사람들 사는 곳이죠. 그래서 요건 인간 세상. 인간 세상이 번져서 봄나비 한 마리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 얘는 자연의 섭리. 자연의 섭리. 자, 요게 날아오게 된대요. 자, 봐봐. 인간 세상을 의미하는 산기슭의 오두막 한 채가 번져서 자연을 의미하는 봄나비 한 마리가 날아온다는 걸로 연결이 됐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야? 자연계와 인간계지. 자연계와 인간계. 자연계와 인간계가 서로 섞여서 하나가 됐다라는 의미. 즉, 자연과 인간의 동화. 자, 합체. 일체감. 그래서 존재 간의 의미 있는 이어짐. 요거를 통해서 좀 더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네 번째 파트고요. 17부터 20행까지 번짐 몇 번째? 그치, 번짐 네 번째고요. 옆에다가 산기슭에 오두막 그리고 봄나비. 산기슭에 오두막 그리고 봄나비 쓰셨어요? 자,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작품에서의 번짐이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 이 번지는 의미는 대상과 대상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이어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 이루어짐, 그런 느낌, 경험 요거를 이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두셨으면 자, 두 번째 시 넘어가기 전에요. 거기 활동 넘어가시면 한번 넘어가 볼까요? 몇 페이지냐면 몇 페이지냐면 20쪽이고요. 20쪽. 그 활동해 보시면 유명한 시죠. 손상병의 귀천이라는 시가 나와 있어요. 여기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정리할게요. 얘도 자유시 서정시고요. 자유시 서정시. 성격은 서술적. 그러니까 산문처럼 쭉 줄줄줄줄 이야기하는 형식. 그래서 서술적이라 얘기하고요. 특징, 성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관조적. 대상을 바라보는 관조적. 그 다음 독백적.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 다음 낙천적. 다시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서술적, 관조적, 독백적, 낙천적. 하셨나요? 자, 그 다음 제재. 중심 소재는 삶과 죽음. 삶과 죽음. 하셨어요? 제재, 삶과 죽음. 그 다음 주제, 삶에 대한 무욕, 욕심 없는 거야. 삶에 대한 무욕과 달관의 자세. 삶에 대한 무욕, 그리고 달관의 자세. 특징 두 가지만 쓸까요? 첫 번째, 내면적 독백의 어조. 내면적 독백의 어조 하고 화살표, 주제를 점층적으로 강화. 점점 세게 아시죠? 내면적 독백의 어조. 화살표 주제를 점층적으로 강화. 두 번째, 단순한 문장 구조의 반복, 운율 형성. 운율 형성한 방법이에요. 단순한 문장 구조 반복, 운율 형성. 간단하게 내용만 봅시다. 첫 번째, 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거는 죽음의 세계, 천상 세계지, 그치? 자, 나 하늘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죽음에 대한 달관의 자세. 죽음에 대한 달관의 자세 하셨죠? 자, 그 다음에 딱 봐도 보이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오케이. 여기서 반복법. 요거는 반복법. 운율 형성.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 더 쓰세요. 뭐냐? 죽음을 수용하는 자세. 받아들이는. 아시죠?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 강조. 자, 죽음에 대한 자신의 달관의 태도를 보여주는 건데 새벽비 와 닿으면 새벽비 와닿는다. 새벽이 되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이슬과 함께 손에 손잡고, 그러니까 이슬도 어떤 존재야?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 유한하고 소멸의 이미지. 유한한 존재. 그 다음에 소멸. 이해됐죠? 유한한 존재, 소멸. 더불어 손에 손잡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자, 이슬과 함께 하늘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 이슬과 함께 하늘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 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이번엔 누구야? 노을빛과 함께 단둘이서, 이슬과 대응되는 존재죠?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기슭은 근처잖아.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선.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놀다가 구름이 손짓하면 가자 하면 나 갈 거다 이 뜻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역시나 노을빛과 함께 하늘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 노을빛과 함께 하늘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 하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자, 이 세상에 와서 살았던 걸 소풍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 하셨어요? 그런 소풍 끝내는 날 그곳에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좋았다고 그렇게 말하리라. 여기까지. 지상에서의 삶에 대한 세 번째. 지상에서의 삶에 대한 인식.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내가 살아있었던 현실의 삶을 지상에 잠시 다녀가는 아름다운 소풍으로, 죽음은 소풍에서 하늘로 되돌아가는 여정으로 파악을 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초월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시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 마무리됐고요. 두 번째, 탕류라는 장편소설, 세태소설 배워보기로 합니다. 자, 페이지는 22쪽 넘어가시고, 자, 채만식 탕류. 자, 펴셨죠? 자, 역시나 간단하게 핵심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본문 들어갈게요. 첫 번째, 장편소설, 그리고 세태소설. 세태라는 말 아시죠? 세태라는 거는 세상살이, 세상의 모습을 표현한 그런 소설을 세태소설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장편소설이자 세태소설이고요. 성격은 풍자적. 했어요? 풍자적. 그 다음, 제재. 여기 초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아름답고 순수했던 처녀. 이 초봉의 비극적인 삶. 초봉 비극적인 삶이 제재. 그 다음 주제, 식민지 시대 일제강점기 아시죠? 뭐 거기 작가 소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930년대 리얼리즘 소설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자, 주제는 식민지 시대, 혼탁한 현실 고발. 식민지 시대의 혼탁한 현실 고발. 특징 세 가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도시 하층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제시했다. 도시 하층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제시. 두 번째, 사투리 사용했다. 사투리 사용해서 현장감, 생동감 이런 효과를 얻죠. 사투리 사용, 현장감, 생동감. 세 번째, 냉소적 어조. 차갑게 딱 잘라서 비판적인 냉소적 어조 활용해서 인물과 사건 서술. 됐어요? 정리하셨으면 이제 제목을 볼게요. 탕류라는 말 보이죠? 원래 탕류의 사전적 의미는 흘러가는 흐린물이라는 의미예요. 제목 자체에서 벌써 느껴지죠? 그 시대의 모습을 탕류라고 표현을 한 거겠지, 그치? 자, 탕류는 그 초봉이라는 여인의 비극적 삶을 통해서 식민지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혼탁한 사회였는지를 고발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시고 감상하셔야 돼요. 자, 거기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군석이었던 정주사는 직장에서 도태되고 미두라는 투기 노름에 빠지셔서 가산을 탕진하시고 결국 이 딸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지. 아름답고 순수했던 처녀인데요. 집안이 어렵게 되니까 아버지 친구 그 약국에서 일을 하게 돼요. 부패한 은행원이 얘한테 이제 꽂힌 거지. 소위 말하면 연적을 품고 자기 집에 새들어 사는 흥제에게 호감을 갖고요. 초봉이는 딴 남자한테. 자, 경제적으로 몰락했던 정주사는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이 초봉이를 팔아먹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유씨는 초봉이를 불러서 혼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딸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부분입니다. 자, 볼까요? 시작. 자, 유씨는 부하를 사귀느라고 한동안 잠자코 바느질만 하다가 이윽고 목소리를 훨씬 부드럽게 이야기를 꺼내놓아요. 이 이야기가 뭐겠어? 그치? 고태수와의 결혼 문제겠죠? 그리고 이건 말이야. 아직 내한테까지 할 건 없지만 기왕 말이 난 길에 그 사람 누구야? 그 사람. 고태수. 이렇게 하기로 한다더라. 어떻게? 혼수 비용을 여기서부터. 그치? 혼수 비용을 자기가 말끔돼서 하기도 하려니와 또 우리가 이렇게 강구하게 지낸다니까. 가난하니까 구차하니까. 그래서 어디 쓰겠냐고. 그럼 이제 혼사나 치르고 나서는 자기가 돈을 몇천 원이고 유씨는 몇천 원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강조한 거지. 돈이 이만큼. 자, 돈의 액수를 강조한 거예요. 거기만 따로 묶어서 쓰세요. 돈의 액수를 강조해서 초봉이를 설득하고자 하는 의도. 너한테 시집 보낸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이만큼 준대라는 걸 강조하는 거지. 그치? 그것을 대드릴 것이니 뭐 이런 말. 네 아버지더러 무어 점잖은 장사나 이렇게 좀 해보라고 그런다더구나. 여기까지 정리했나요? 여기까지 무슨 내용인지 알죠? 요게 거기다가 묶어서 쓰세요. 초봉이를 고태수에게 시집 보내려는 이유. 말은 이렇게 했지만 돈 때문인 거지. 그치? 초봉이를 고태수에게 시집 보내려는 이유. 그런다더구나. 그렇다고 너라도 혹시 애미애비가 사위 덕에 호강하려고 딸 자식을 부득부득 우겨서 부둥부둥은 부득부득 억지로 막 쪼르는 거야. 부득부득 우겨서 부잣집으로 떠실어 보내려고 하지는 않는고 싶어. 어찌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다마는 어디 설마 한들 100만금을 준다기로서니 당자 되는 사람은 그 당사자 고태수 흠이 있다든지 또 꺼림직한 구석이 있다면야 마른 하늘에 벼락이 낼 일이지. 어쩌면 너를 그런 데로다가 넘기셔서 쑥 넘어가네요. 그림 때문에. 네, 다시. 그런 데로다가 이 애미애비가 보낼 생각인들 하겠느냐. 헐라. 자, 그죠. 첫째로는 보이죠? 첫째로는 너를 위해서 하는 혼인. 자, 여기서부터 묶어요. 자, 그죠. 첫째로는 너를 위해서 하는 혼인이고, 그래 내가 가서 고생이나 안고 호강으로 살기도 하려니와 또 그 사람이 미천이라도 대주어서 장사라도 하면 그게 그다지 나쁠 일은 아니잖아 라고 꼬드기는 거지. 그치? 표면적으로는 사실 누구를 위하는 척해요. 그치? 표면적으로는 초봉이 너를 위해서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결혼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될 것 같아. 뭐 요 얘기인 거지. 그치? 자, 거기 표면적으로는 쓰세요. 표면적으로는 초봉이를 위하는 척, 실제로는 혼인으로 얻게 될 이익. 자, 거기 표면적으로는 초봉이를 위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혼인으로 얻게 될 이득을 생각하는 모습 됐죠? 자, 그래서 유씨는요 바늘귀를 꿰는 채 하고 잠깐 말을 멈추고 딸의 기색을 살폈어. 글쎄 얘야 하면서 유씨는 다시 바늘을 올리면서 음성은 벼랑간 초량해졌어. 자, 불쌍한 척 하는 거야 이제 연민. 자, 너도 노상 항상 줄곧 그런 걱정을 하지만 너희 아버지 말이다. 그게 허구 다니는 꼬락서니 거기 사람 꼴이더냐. 요 전날 저녁에도 글쎄 두루마기 고름이 뜯어진 걸 다시 달아달라고 내놓더라. 아마 누구한테 멱살 잡힐 당한 눈치인데 누구한테 멱살 잡이를 당했는데 말은 안 해도 그 빈차리같이 뱃상 야외 가지고 바싹 야위여서 알죠? 뱃상 야위여서 아주 말라서 소 갈 때 말 갈 때 안 가는 데 없이 다니면서 할지 못할 지 다 하고 그런 복역이나 다니고 그러면서도 한 푼이라도 물어다가 어린 자식을 먹여 살리겠다고 내가 생각만 하면 저렇고 눈물이 절로 나네. 뭔지 아시죠? 인정의 호소. 초봉의 인정에 호소하는 이에 대해서 인정 호소 체크해 두시고 그러니까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너 빨리 글로 가라. 우리 아빠 불쌍하지도 않냐. 우리 아버지 니네 아버지 봐라 뭐 이런 얘기지. 자, 눈물이 난다는 유씨는 그냥 맹숭맹숭하고요. 그러니까는 유씨는 뻥치는 거잖아요. 뭔지 알죠? 얘는 슬퍼하는 척하는 거고요. 초봉이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이 자르르 쏟아져요. 자, 그것은 부친을 가엾어하는 눈물이기도 할 거야. 그러나 그것만도 아니다. 자기 신세 한탄에 대한 눈물이기도 하겠지. 그치?
자, 그는 모친에게서 결혼을 하고 나면 태수가 장사미천으로 돈을 몇천 원 대주어서 부친이 장사 같은 것을 하게 한다라는 그 말을 듣고, 자, 여기 중요한 거 나와요. 결혼을 하고 나면, 보이죠? 이 결혼을 하고 나면 태수가 장사미천으로 돈을 몇천 원 대주어서 장사 같은 걸 하게 해준대. 이 말 여기 체크하시고, 초봉이가 결혼을 결심하는 근본적 이유, 초봉이가 결혼 결심하는 근본적 이유, 그 말을 듣고 다시는 더 여부 없이,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의심할 여지 없이, 자, 결국 태수한테로 뜻이 기울어져 버려서 나 시집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야. 태수가 미리서 마음을 동요한 것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조건이고 보면 필요 않고 응낙을 응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죠. 그러나 시바 지금 초봉이는 제 마음에 한편 눈을 감고서라도 태수한테 뜻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유리한 조건 그것 한 가지 때문이라고 해서나마 안타까운 제 심정의 분열을 짐짓 위로하고 싶으리만큼 한편으로는 일변으로는 승재한테 대하여 커다란 미련과 민망스러움 보이죠? 그런 것이 간절했다.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잖아. 그 마음을 접기가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나 가령 그렇듯 박절하게 아주 매정하게 쌀쌀하게 옹색스러운 회포를 꺼내지 않더라도 아무려나 아직까지는 그게 첫사랑의 싹이었던 걸로 해서 태수한테보다는 승지한테 정은 기울어 있었던 게 사실임에 첫사랑이라서 마음은 거기가 있었어요. 뭐 이런 거야. 자, 그만한 미련의 상심, 미련의 상심이란 말 보이죠? 거기 체크 동그라미 1. 그 다음 아무튼 없지 못했을 것인데,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무슨 내가 미련에 상심한 마음, 그쵸? 그래서 초봉이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린 이유 첫 번째인 거야. 아직 그 남자에게 미련이 남아서. 이해되시죠? 초봉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 흘린 이유 첫 번째. 아무튼 없지 못했을 것인데 마침 겹쳐서 모친 유씨의 그 눈물만 못 흘리지. 비극 배우 여대치게 능청스러운 세리프가 있어 놓으니 엄마가 정말 뭘 잘했다는 거야. 연기를 능청스럽게 잘했다는 거야. 비극 배우를 능가할 만큼 눈물만 흘리지 못한 거지. 비극 배우를 능가할 만큼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셔서. 이해되시죠? 의미는? 그래서 또한 거기 보이죠? 비감의 거리가 비감의 거리 이게 두 번째 눈물 흘린 이유 두 번째. 자, 비감의 거리가 좋겠던 것이고 게다가 또다시 한 가지는요. 그러한 부친과 이러한 집안을 돕기 위하여 나는 거기 체크하죠. 나는 나를 희생을 한다는 자 체크합니까? 나는 나를 희생을 한다는 처녀다운 개격 개격이라는 건 감격 체크됐어요? 감격 자 요게 세 번째 자 요게 세 번째 그래서 얘가 눈물을 흘리게 된 세 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나 모두 무엇인지 분간을 못하게 뒤엉켜가지고 눈물이라는 게 흘러내렸던 거다. 여기까지 끊으시고 아버지를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결혼을 결심하는 초봉이 됐죠. 아버지를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결혼을 결심하는 초봉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심척이랑 비슷하지 않아? 그 다음 닷새가 지나서 오늘은 양편이 탑삭부리한 그 한참봉내 안방에 모여서 초봉이랑 태수가 경사로운 약혼하는 날이야. 태수편에서는 다 그럴 내력이 있어서 혼인을 급히 몰아친 것이고 정주사편에서도 여기 정주사편에서도 하루바삐 장사를 할 미천이 시각이 급해서 돈 좀 빨리 어떻게 좀 받아보려고. 이해되시죠? 참. 그 다음 그저 하자는 대로 응응 하고 따라갔단 거야. 신부편에서는요 규수 초봉이와 정주사와 형주가 오고요. 형주는 초봉이 남동생 이름이에요. 남동생. 신랑편에서는 태수가 가장 친하다는 친구 형부를 청했고요. 탑삭부리 함참복내 탑삭부리 자 이 함참복내 내외는요 어디 갔니? 주인 겸 그 신랑편이었어요. 이해됐죠? 자, 5시에 모이자고 했는데요. 6시에야 수요가 정한 대로 겨우 들어섰어요. 자, 형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보는 초봉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초봉이가 너무 아름다워서. 깜짝 놀란 이유는 너무 아름다워서. 다시. 자, 그는 절절히 탐복을 하면서 요놈이 샘을 내면서 태수를 쳐다봤어요. 형부의 눈에 보인 말대로 하면 초봉이 청초하게 초생의 반달 같고 연연하게 동풍의 세류 같고 아름답다란 표현을 비유한 거예요. 비유적 표현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 초봉이의 아름다운 모습 비유 내용을 옆에 체크하시고 시방 현재 형부가 초봉이를 탐내는 그런 품은 거기 태수가 초봉이한테 반한 것보다는 훨씬 더했다. 거기 무슨 얘기냐? 형부가 초봉이를 보고 훅 갇혔다. 그래서 얘도 또 얘를
얘를 어떻게 탐내기 시작했다. 욕심을 품었다. 뭐 이런 얘기죠. 아우 고조 소나기에다 훅 후드려지고서 아드득 피어 물었으면 사모 비린내도 안 나겠네. 정말로 침이 꼴꼴 삼켜졌어. 아 그거 오래잖아. 콩밥 먹을 놈 주긴 아깝다. 그러니까 얘가 태수한테 뭔가를 뭔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야. 태수를 이렇게 해야 할 흉계를 꾸미려는 형부의 마음이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 묶어서 콩밥 먹을 놈. 얘한테 콩밥 먹으려고 뭔가 흉해를 꾸미고 있는 거지. 그치? 자, 아까워. 참으로 아까워. 형부는 굉장히 뚫려가지고 여기조차 뻗치는 눈망울을 굴려서 초복이와 태수를 번갈아 보며 그는 지금부터라도 제가 슬그머니 뒤로 돌아서 태수의 뒷밑을 속내를 들추어내서 이 혼인이 파이가 되기를 회방을 놓아볼까 하는 생각을 두루두루 해보기까지 했어. 초봉이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이 여자한테 뻑간 거지. 아씨 얘를 내가 어떻게 해볼까? 하고서는 얘를 그럼 딴 데로 보내볼까? 막 이런 나쁜 계략을 짜셨다는 얘기죠. 되셨어요? 자, 마침 음식 분별이 다 되었던지 그새 안방에 부엌으로 팔락거리고 드나들던 김씨는 함창복네 부인이에요. 부인, 함창복 부인. 자, 거기 행주치마에 가뜬한 맵시로 앞상창, 가뜬하다 가볍고 상쾌하다. 맵시로 앞상창을 크게 열더니 방안을 한번 휘보고 음식상을 어떻게 놓을까 하는 참이야. 자, 그때 태수는요, 약혼 반지 곽을 꺼내서 주먹에 숨겨주고 김씨한테 흔들어 보였어요. 이제 약혼 반지를 끼워주려고. 약혼을 한다고 모여 앉기는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 약혼인지 알 사람도 없거니와 분별을 할 사람도 없고 음식상에 들어오도록 약혼 반지는 태수의 포켓 속에 들어가 있었어. 자, 그도 그럴 것이 가령 결혼식이라면 명망가라는 거는 명성 높은 사람들, 인망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청해서 온다든지 목사님을 모셔온다든지 했겠지만 약혼식이니까 명망가에 다음 가는 사람이나 부목사를 불러오실까 하냐 그건 또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야. 그래서 일이 좀 싱거웠고요. 일이 싱거운지라 자기가 또 싱거워 나서 전원이 모여 앉은 지 1시간 지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지. 초봉이는 너무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앉았기 때문에 충혈이 돼서 얼굴이 아프고 형주는 장난을 못 쳐서 좀이 쑤시고 태수는 장인 영감이 될 정주사 앞이라서 담배도 못 피고 입안이 텁텁하고 정주사는 이제 혀가 갈라진지도 모르고 귀한 햇대표를 연신 갈아 피우면서 탑삭불이 함창봉 들어 옛날 우리 조선 사신이 상국이라는 거는 명나라 중국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큰 나라라는 의미로 쓰는 게 상국이라는 표현이에요. 거기 보이죠? 상국. 자, 그 다음 상국에 갔다가 글재주와 깨로써 거기 사람을 혼내주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자리가 자리인 만큼 함청봉이 검군 셈 조간에 이런 소리를 하지 못해서 그 속이 고소했고요. 자, 그리고 탑삭불이 한천방은요 이렇게 심심하게 앉아있으니 아이놈한테 맡겨놓고 들어온 가게나 나가보든가 정주사와 장기를 한판 두든지 하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김씨는요 김씨 아까 얘기했었죠? 함창봉 부인 아랫목에 태수와 나란히 앉아있는 그런 초봉이를 보니 일찍이 그거 줄쳐요.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자, 내가 태수와 누웠던 자리에 이제는 내가 앉아있겠구나 하는 시세음. 이게 뭐야? 김씨가 아까 함창봉 부인이라 그랬잖아요. 이 김씨가 사실은 태수와 내연애 관계였던 거야. 뭔지 알죠? 원래 얘랑 둘이 뒤로 만나는 사이였던 거야. 그래서 태수와 부적절한 관계였는데 근데 얘 또 태수랑 초봉이 중매도 서고요. 그랬다 나중에 함창봉한테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함창봉이 알게 돼서 함창봉이 김씨랑 태수를 죽여요. 멋있죠 아주. 근데 이것 때문에 결국 초봉이가 첫 남편을 잃게 되죠. 그래서 초봉이의 비극적 삶이 시작되는 계기가 돼요. 뭐 어쨌든 그런 시세음과 막장이네 막장 감개가 없지 못했으나 일변 이제는 한편으로는 안팎으로 드나들기가 정신이 없고 그리고 형보는 뭘 하고 있는지 형보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어. 아까 형보는 누구한테? 여기 나오는 초봉이한테 뻑갔잖아. 그래서 형보는 계속 이거를 어떻게 회방놓을까 이 궁리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형보는요 처음에는 와락 이 혼인을 회방 놓을까 하는 궁리도 해보았지만 회방을 놓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자는 호랑이를 불침 놓는 일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돌려먹었어. 이렇게 문제를 괜히 일으키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뜻이야. 만일 태수와 파혼이 되고 보며 이 계집애는 도로 처녀로 제 부모에게 매여 있을 거고요. 장차 어느 딴 놈의 것이 될지언정 형부 제가 손을 대기에는 제 처지. 얘가 곱추로 나오거든요. 못생긴 곱추로. 그래서 그 자기 처지로 보기에는 연줄로든 어느 모로 보든지 간에 지단한 일이나 지극히 어려운 일이나 그러나 태수와 그대로 결혼을 하고 보면 일단 결혼을 먼저 시키는 거지.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에 이제 짜는 거야. 이놈도 완전 나쁜 놈이네. 얼마든지 기회도 있고 좋아도 부릴 수가 있으리라 했던 거야. 오냐? 너희끼리 시집가고 초봉이랑 태수 일단 결혼시키고 장아들고 해라. 해놓고 나서 서서히 내가 데려오겠다. 더 나쁜 놈이네. 그치? 자, 형부는 이렇게 아주 늘어진 배포를 부리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는 꼭 처녀라야만 한다는 건 아니었다. 처녀 아니어도 돼. 나중에 데리고 오면 되지 뭐. 그리고 나서 그는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서 들은 풍월로 강공로 장항이 축항까지 되면 크게 발전이 될 때고 그러는 날이면 이쪽 군산이 망하게 된다고 태수에게 그런 뭐 전혀 관심 없는 그런 내용들을 씨부리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서 뭐냐면 약혼식에서 보이는 정리. 약혼식에서 보이는 군상들, 여기 있는 사람들의 속생각. 각자 하고 있는 속생각을 표현해 주는 거지. 그치? 자, 약혼식에서 보이는 군상들의 속생각. 자, 그 다음. 모두 이렇게 갑갑하게 아니면 슴슴한 참여에서 심심했는데, 자, 그러던 중 김씨 하나가, 자, 아무려나 처음부터 나서서 좌석도 분별하고 이야기도 붙이고 말하자면 서두리꾼 노릇을 좀 하노라고 했는데, 반지 조건은 충망 중에 깜빡 잊고 있었던 거야. 근데 마침내 고는 반지가 여보나도 한몫 봅시다 하는 듯이 출반주를 했던 거다. 출반주, 맨 먼저 말을 꺼냈다라는 뜻이야. 김씨는 썸퍼,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곧바로 어릿어릿해요. 그러나 그건 잠깐이고 그는 혼잣말로 여럿이 알아듣게 아따 아무려면 어떠려고 하면서 착착 걸어 들어와서 태수의 손에서 반지가락을 콱 채워가지고 참말 아무래도 괜찮듯이 척 반지를 꺼내더니 자 마치 요술 부리는 사람처럼 좌중에게 한번 높이 쳐들어보면 자 이게 약혼 반지예요. 이렇게 통고를 한 후 다시 자 내가 끼워줘요. 선언을 하고서는요. 초봉의 왼손을 잡아당겨서 무명지 손가락에다가 쏙 하고 반지를 끼워줬어요. 자, 빨간 루비를 박은 자, 몸 가느다란 18금 반지가 초봉의 희고 조그만 손에 예쁘게 어울렸어. 자, 초봉이의 손은 일제히 그리로 쏠려가지고 제각기 감회가 다르게 바라보는 12개의 누나 거기 줄 치세요. 제각기 감회가 다르게 바라보는 12개의 누나. 태수는 태수대로 정주사대로 되게 사정이 급하게 각자 약혼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형보는 또 초봉이한테 관심을 갖고 욕심을 내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돈 욕심과 뭐 이런 욕망을 가지고선 이걸 바라봤다는 의미지.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는 일제강점기의 혼탁한 세태. 여러 사람들의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그런 혼탁한 세태를 보여주는 모습. 그런 12개 눈앞에서 바르르 가늘게 떨렸어. 김씨는 반지를 끼워주고 나니까 그래도 약혼이라는 게 이렇게 신골법이 있으라 싶었던지 잡았던 초봉의 손목을 그대로 한 번 더 번쩍 쳐들고 자 인전 약혼이 다 됐어요 하면서 좌중을 둘러봤어요. 자 권투장에서 심판이 이긴 선수하는 다나 하는 맵시골. 자 그래서 김씨가 주제를 해서 아시죠? 김씨가 앞으로 나서서 이제 약혼이 이루어졌음을 선언. 약혼이 이루어졌음 선언 정리됐죠? 자 이렇게 해서 약혼이 되고 이튿날 오늘 아침에 정주사네 집에서 태수의 기별이라면서 탑삭부리 함참봉내가 보내는 돈 200만원에다 간단한 옷감이 들어있는 혼시함을 받은 거야. 오늘부터 이 집은 그래서 단박 더운 김이 치닫게 우끈우끈한다. 아주 기운이 쑥쑥쑥쑥 올라온다. 자 그리고 식구들은 여기서부터 묶으세요. 식구들은 초봉이만 빼놓고 누구 하나 싱글싱글 웃게 아니면 비긋이라도 안 웃는 사람이 없더라. 초봉이 때문에 다들 행복해 죽더라. 왜? 장사미천을 얻었잖아. 하지만 초봉이는 웃지 못했다. 왜? 얘는 희생을 강요당했으니까. 이해됐죠? 이 부분은요, 이제 초봉이랑 태수가 약혼한 이후에 실제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이제 그 뒷부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 뒷부분의 이야기 간단히 봅시다. 그리고 나서 초봉이는 오래지 않아 장영부의 흉계로 남편을 잃고요. 그리고 초봉이는 약국 주인이었던 박재호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같이 서울에 살게 됐고 누구인지도 모를 송이를 낳고요. 이러면서 이제 비극적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미두 고리업으로 부자가 돼서 나타난 형보가 송이의 친아버지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이 복잡해질 염려해서 물러서고요. 초봉은 자기 신세를 서러워하나 결국 장영보에게 돈을 요구해서 몰락한 친정을 돕고 장영보와 동거하면서 괴롭게 살아가던 초봉이는 마침내 장영보를 죽여요. 참 비극적이다. 자 비극적 결말이죠. 거기 체크. 자 그러면서 결국 얘를 죽이게 되고 자살을 결심하지만 만료하고 결국 자수하기로 결심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비극적 결말. 자 순수하고 아름다운 처녀였던 이 아이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거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런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세태를 비판한 소설이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그 뒤에 심청전이 나오긴 하는데요. 심청전은 워낙 유명한 소설에서 내용은 따로 안 하고요. 나중에 시험 대비해서 문제 풀 때 활용돼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세 번째, 그 시절 우리들의 집, 공손옥의 수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핵심 정리할게요. 자, 갈래, 수필이고요. 일상의 소소한 일을 다뤘기 때문에 경수필. 그 다음에 성격은 회고적, 사색적, 체험적, 그리고 감상적. 정리하고 계시죠? 자, 빈칸에다가 정리 쓰세요. 회고적, 사색적, 체험적, 그리고 감상적. 제재는요, 중심 소재, 유년 시절의 토담집. 유년 시절의 토담집. 자, 그리고 주제. 주제 크게 두 가지로 씁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유년 시절 토담집에 얽힌, 유년 시절 토담집에 얽힌 추억. 그리고 현대인의 삶에 대한 성찰. 현대인의 삶에 대한 성찰. 두 번째, 토담집에서의 자연 친화적인 삶에 대한 그리움. 토담집에서의 자연 친화적인 삶에 대한 그리움. 특징 세 가지 써요. 첫 번째, 3인칭 시점을 사용해서 그의 이야기를 서술. 3인칭 시점 사용해서 그의 이야기 서술. 그 다음 두 번째, 일화를 통해서 흥미유발. 두 번째, 일화 통해서 흥미유발. 세 번째,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주제 부가 하셨죠? 자, 이제 첫 번째 문단부터 정리가 들어갈게요. 이 작품은 유년 시절의 추억이 서려 있는 토담집이랑 아파트로 대변되는 현대의 집을 대비하면서 집의 의미는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자, 저녁 어스름이 내리고 있을 무렵이었다. 여기 체크하시고. 저녁 어스름이 내리고 있을 무렵. 자, 거기에다가 시간적 배경이죠. 시간적 배경 제시. 자, 도라기에 곱게 간 보리쌀을 솥에 앉혀서 한 소끔 끓여내어 놓고 쌀 한 줌과 끓여낸 보리쌀을 섞으려고 허리를 구부리는 순간 산기가 느껴졌어요. 안악은 서두르지 않고요. 안악 체크. 3인칭 시점이라는 게 드러나죠. 3인칭 시점을 통한 서술. 3인칭 시점을 통한 서술. 이 안악은 그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거예요. 어머니.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쌀과 보리를 섞은 다음에 아궁이에 불을 지펴놓고 텃밭으로 갔어요. 자, 그리고 장애가 남편은 어디서 술 한잔 하는지 저녁이 돼도 돌아오지 않아. 아씨, 애 날라왔는데, 그치? 자, 요건 체크하시고요. 안악의 시선을 통해, 안악의 시각을 통해 무심한 남편의 태도 제시. 안악의 시각을 통해 무심한 남편의 태도 제시. 자, 이제 곧 세상으로 나오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뱃속의 아기. 위로 셋이나 되는 아이들은 저녁에 골목에서 채어미가 저녁밥 먹으라고 부르기를 기대하며 왁자하게 놀고 있었어. 자, 그리고 안악은 여기서부터 묶어요. 저녁 창거리로 텃밭에 가지와 호박을 따다가 잠시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뱃속의 아기가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신호를 보내왔어. 안악은 진통이 가시기를 기다려서 창거리를 하나 두고 텃밭을 나왔어. 아궁이에서 밥이 끓기 시작하자 텃밭에서 따온 가지를 끓고 있는 밥물에 올려놓고 호박과 호박잎을 툭툭 썰어서 텁텁하게 받아놓은 뜬물에 된장국 끓이고 오이치를 썰어서, 대단하지 않니? 매콤한 오이국까지 만들어서 저녁상을 차려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아이 낳을 채비를 하기 시작을 했다. 자기 할 일 다 하고 집안일 다 하고. 멋지다. 그치? 자, 여기까지 묶으셔서 뭐라고 쓰시느냐. 안악은 출산을, 그러니까 아기 낳는 일, 출산을 일상적인 일로 인식. 일상적인 일로 인식.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홀로 출산 준비를 하는 안악의 모습. 홀로 출산 준비를 하는 안악의 모습. 자, 그리고 그 다음, 요즘은 뭐 산부인과 가서 낳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 이제 그 다음부터 드러나는 게 거기 보세요. 물을 데워놓고 끓는 물에 아기 탯줄야를 가위 소독하고 미역도 담가놓고 안방에 찌깔고 거기에 들어놓았다. 자, 요게 전통적인 출산의 준비 과정. 전통적인 출산의 준비 과정. 장에 가서 술 한잔 걸치고 뱃노래 흥얼거리며 안악의 남편이 막 살인문 들어섰을 때 안방 쪽에서 갓 태어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었어. 순산이었어. 남편은 늘 그래왔듯 첫째, 둘째, 셋째 때도 그러했듯 술 취한 기분에도 부엌으로 들어가 아내가 미리 물에 담가둔 미역을 씻어 척국밥을 끓였어요. 척국밥을 끓여서 아내에게 들여놓아주고 나서는 남편은 살인문 양쪽에 대나무를 세우고 새끼줄에 검은 숯 그리고 붉은 고추를 끼워서 남자네 그치 대나무에 매달았어요. 넷째 아들이 태어나던 자 다음 장이네요. 넷째 아들이 태어나던 그날 밤이었어요.
자, 이해됐죠? 그래서 넷째 아들. 자, 요게 그예요. 그. 거기 그를 지칭하는 게 넷째 아들.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 정리합니다. 안악의 출산과 남편의 출산 후에 뒤처리. 남편의 출산 후에 뒤처리. 자,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8남매를 낳았어요. 집은 토담집이었어요. 토담집 체크. 요게 중심 소재고요. 현대 아파트와 대비되는 대상. 중심 소재, 현대 아파트와 대비되는 대상.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접살림을 하면서 손수 지은 집이야. 판판한 주춧돌 위에 튼튼한 소나무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만들었어. 마을에서는 그렇게 새집 짓는 일을 성주 모신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마을 남정네들이요, 집 짓는 일을 돕고 안악들은 음식을 만들고 공동 작업이었단 얘기죠. 거기 토담집은 고다 체크. 토담집 마을 사람들의 공동 작업 써두세요. 토담집 마을 사람들의 공동 작업. 황토에 노흙을 섞고 짚을 썰어서 지붕 흙을 만들고 몇 사람은 지붕 위에 올라가고 몇 사람은 마당에 길게 서서 다 이겨진 흙을 지붕 위로 올렸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다음 장 보시면 다음 장 보시면 자, 대나무나 뽕나무로 미리 살을 만들어 놓은 그 위에 차진 흙이 발라졌고요. 흙이 마르면 노란 짚을 엮어서 지붕을 이겼어요. 이제 그 지붕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을 거다. 거기 줄치고. 자, 이제 그 지붕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래도 끄떡없을 것이었다. 자, 이게 뭐냐? 토담집은 결국 토담집의 의미거든요. 토담집은 수호자. 우리 가족의 그 가족의 수호자 그리고 안식처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지붕이 다 만들어지자 벽을 만들었고요. 자, 지붕에서처럼 대나무로 살을 만들고 흙을 바르고 그리고 구들장을 놓고 노란 송판을 반들반들하게 켜서 마루도 만들었다. 여기까지. 자, 토담집의 건축 과정. 토담집의 건축 과정. 자, 그 다음. 자, 그와 그의 형제들은요, 바로 그 집에서 나고 그 집에서 컸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야? 그 토담집은 그들의 형제에게는, 특히 그에게는 의미 있는 대상이다라는 말이죠. 토담집은 그에게 의미 있는 대상. 써두세요. 노란 흙벽, 노란 초가지붕, 노란 마루, 노란 마당, 정다운 노란 집. 일부러 노란색으로 통일했네. 그치? 노란. 여기서는요, 거기 정리해서 씁니다. 노란색의 색채 이미지. 노란색의 색채 이미지고요. 화살표 노란색의 색채 이미지. 토담집이 지니는 정겨운 분위기 강조. 토담집이 지니는 정겨운 분위기 강조. 자, 그 집에 또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건 뭐야? 계절의 순환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 쓰세요. 자연의 순리에 따른 계절과 시간의 변화. 자연의 순리에 따른 계절과 시간의 변화. 그 집 아이들의 성장에 함께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는 여기서부터 또 묻죠. 그 집에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느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과 그 먼 훗날까지 그의 영혼 속에 간직해 두고서는 여기까지. 자, 토담집에서의 경험이 그에게 소중한 추억이다 라는 의미. 여기 쓰세요. 토담집에서의 경험, 소중한 추억 이렇게 연결해서 쓰면 돼요. 자, 그래서 몹시 힘들고 고달픈 도시에서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얘는 토담집과 대비되는 거죠. 그렇지? 토담집과 대비. 그런 어느 아침, 낮, 저녁, 밤에 마음속의 보석처럼 그 소중한 추억들을 끄집어내고 보면서 견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집은요, 자, 묶으세요. 그 집은 그 집 아이들에게 작은 우주였고요. 자, 많은 비밀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비밀이 감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크면서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깨달아갔다. 거기까지 묶으시고 쓰실 때 뭐라고 쓰시느냐? 토담집이 그에게 의미를 지니는, 토담집이 그에게 의미를 지니는, 여기까지 토담집이 그에게 의미를 지니는 이유 제시. 토담집이 했어요? 토담집이 그에게 의미를 지니는 이유 제시 하셨죠? 그 다음 거기 묶은 부분에서 거기 따로 줄치세요.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비밀. 줄치고 계세요? 자, 이 부분은요. 자연의 섭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섭리. 자연의 섭리를 표현한 거고요. 그 집에서 크면서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깨달아갔다. 요거는 거기다 써요. 자연 동화. 자연의 동화된 삶.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
그거 표현하는 거 다시 자연과 동화된 삶,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았다. 됐죠? 석양의 북새 혹은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를 보고 그는 비설거지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런 다음 날에는요, 반드시 틀림없이 비가 올 것이므로 비가 온 날 저녁에는 또 지렁이가 밤새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 또르륵 또르륵 똑똑똑똑똑이는요, 의성어 아시죠? 의성어, 음성상징어인데 음성상징어 활용하면 생동감 줄 수 있죠. 지렁이, 울음소리, 냄새, 소리, 맛, 색깔, 형태들이 그 집에는 선명했어요. 모든 것들이 말이야.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낮, 저녁, 밤 그 집에서는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자연에서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의 삶이 명료했어요. 여기까지 거기 쓰세요. 유년시절 토담집에서의 추억. 유년시절 토담집에서의 추억. 이제 그 집을 떠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불분명해졌어요. 중요한 게 나왔어. 자, 여기에서 보면 토담집은 명료함이야. 그치? 토담집에서는 명료. 근데 그 집을 떠났더니 현대 아파트. 자, 현대 아파트로 들어오니 이번에는 어떻게 됐다? 불분명해졌어요. 이해됐죠? 서로 대조적이죠? 자, 이렇게 불분명하고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한 거야. 수십 군데 이사를 다니고 나서 겨우 장만한 아파트. 이 아파트 공간이 그런 거죠. 여기는 좀 아까 얘기했듯이 불분명한 삶을 사는 곳. 불분명한 삶을 사는 곳. 토담집과 대비되는 공간. 써놔야 돼. 불분명한 삶을 사는 곳이고 토담집과 대비되는 공간. 병원에서 태어나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살고 있는 그의 아이는 어떤 아이? 그의 자식이겠죠. 그래서 이 그의 아이는 그 집의 아이들. 그 집의 아이들이 그잖아. 그들과 대조되는 한 거야. 이해됐죠? 그 집 아이들과 대비되는 존재. 여름에 긴팔옷 입고요. 겨울에 반팔옷 입어요. 돈은 은행에서 나고 먹을 것은 슈퍼에서 사는 것으로 나는 것으로 아는 아이는요. 수박이 어느 계절의 과일인지 분간하지 못한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자,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거기 자연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자연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이해되시죠? 이 아이는 그래서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을 알지 못해요. 아침 저녁의 냄새와 소리와 맛과 형태와 색깔이 거기 보이죠? 아침 저녁 여기 체크하세요. 아침 저녁의 냄새, 소리, 맛과 형태 요거는요. 오감으로 느끼는 자연. 오감으로 느끼는 자연. 자,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정리. 토담집을 떠난 이후의 삶. 토담집을 떠난 이후의 삶. 하셨어요?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자, 어머니의 부음. 자, 그가 토담집으로 다시 가게 된 계기. 체크. 그가 토담집으로 다시 가게 된 계기. 그는 그간하고 송정한 그 노란 집으로 갔어요. 그 다음 줄치죠. 팔남매를 낳고 기는을 낳아 조그말진 그 어머니. 체크하셨나요? 고달픈 어머니의 삶을 암시. 고달픈 어머니의 삶 암시. 바로 자신의 아이들을 낳았던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몸을 부려놓고 있었다. 거기서 죽었다. 그 집, 노란 그 집. 강조 들어갔죠? 그 집, 노란 그 집. 토담집의 색채 이미지 강조. 쓰고 계시죠? 토담집의 색채 이미지 강조. 탄생과 죽음이 있었다. 그 집 안주인의 죽음 이후 그 집은 적막해졌어요. 아무도 그 집에 들어와 살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아이를 그 집에서 낳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죽음 또한 그 집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그 집의 역사는 끝났다. 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집으로서의 기능 상실. 우리들은요, 바뀌었어요. 이제 그에서 우리들로 변화했어요. 자, 이 말은 결국 뭐냐? 그의 개인적 경험이 같이 쓰세요. 그에서 우리들로 지칭, 호칭이 변화했음. 자, 그의 개인적 경험이 우리들 전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쓰고 있죠? 그의 개인적 경험이 우리들 전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의미. 우리들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조왕신과 성주신이 살지 않는 우리들의 집은 이제 적막하다. 더 이상의 탄생과 죽음이 없는 우리들의 집.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병원에서 나고 장례식장에서만 죽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죽음을 맞이하니까 요게 현대인들의 탄생과 죽음을 환기시키는 요소가 되죠.
현대인들의 탄생, 죽음을 환기, 불러일으키고 떠오르게 한다는 뜻이야. 자, 그렇게 쓸쓸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도 어떤 집? 그치, 쓸쓸한 집. 쓸쓸한 집은 아파트. 아파트고 얘는 그래서 토담집과 대조되는 아이. 됐어요? 그리로 돌아들 간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시고 탄생과 죽음이 없는 거기까지 탄생과 죽음이 없는 우리들의 집. 탄생과 죽음이 없는 우리들의 집.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지금 뭐 쭉 본문 내용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과거의 아름다운 그런 소중한 추억 속에 존재하는 그런 토담집과 현대로 대변되는 그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그 두 집을 대비하면서 집의 의미가 뭔지, 집의 소중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수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단원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문학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할게요. 자, 지금까지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